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날이 점점 많이 따뜻해졌다, 그죠? 네, 많이 풀린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봄이 와야 될 텐데, 저번 주 한 것들은 좀 할만한가요?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요령은 한 번 더,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들으셔야 되고, 이해가 되었다면 동영상은 많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고 나면. 그러면 이해가 되었다면 교재를 좀 보시는 거죠. 우리 같이 표시했던 그거 위주로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면 기출문제 좀 풀고 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마 조금씩 공부가 잘 돼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어디 보느냐 하면은 361쪽에 보도록 할까요? 36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3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택연금 하는 거예요. 361쪽에 펼쳐 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연금은 개정될 내용이 좀 있어요. 주택연금이. 그래서 개정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요건 그냥 숫자 같은 거는 무시하시고 깊은 내용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원리가 이런 원리다 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은 뭐냐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노후 생활자가 있어요. 노후 생활자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겠죠. 남자분 여자분. 부부인데 남자 이상하잖아. 이런 거 안 좋아하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계시는데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퇴직도 하시고 누가 아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 돈이 없겠죠. 오직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집 한 채, 집닦아리 이런 건 아니고 집 한 채 있죠. 그럼 이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 주택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요.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5억을 한꺼번에 대출을 받았어요. 통장에 딱 넣어놨어요. 돈 쓸 일이 어떻게 될까? 생겼죠. 홀라당 다 써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집도 없고 생활비도 들어올 돈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위험하다가지고 그래서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하냐? 매달 얼마씩 어떻게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매월 얼마씩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주택과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8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8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서 은행은 이 집을 매각해서 우리가 결국 뭐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죠. 구조가 돈을 빌려주면 그걸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요런 제도, 요걸 우리는 주택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왜 연금이란 말이 붙는지 이걸 어떤 경우에는 역저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저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당은 저당이죠. 담보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담보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저당권은 뭐냐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일반적인 대출 저당은 내가 돈을 갚아 나가서 돈을 다 갚으면 주택에 대한 소유를 완벽하게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반대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주택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와서 은행은 그걸 매각해서 대출 자금을 해소하니까 일반적인 저당 대출과 반대다 해서 역저당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을 쓰기도 하고 요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5억짜리 집을 생활한 다음에 남자분 여자분 부부가 계시다가 이 두 분이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집은 5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연금을.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얼마 남았죠? 3억. 3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나머지 5억에서 2억 된 3억만큼은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5억 중에서 이거 작게 썼으면 나머지 좀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 슬픔을 운동으로 승화를 하는 거야. 그 운동으로 승화해가지고 너무 오래 사시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동안 더 살았어.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과 이렇게 연부를 부리면서 애인관계로, 나는 그럴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래오래 살 연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영감을 10억을 받았어. 10억을.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산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집값은 얼마짜리인데? 공짜인데 얼마? 10억.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5억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상속인이 은행에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도 돼요. 왜? 이게 국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니까. 즉 뭐냐?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은행은 요런 연금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너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조금 몰라다가 홀라당 말아먹을 수 있어요. 은행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요걸 누가 하느냐? 은행의 업무가 아니고 요거는 결국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이걸 은행을 찾아갔더라도 은행은 이걸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은행은 이 사람이 찾아오면 이 자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냅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대출에 관한 거 자료 이런 걸 조사하냐면 이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물론 보증료를 납부하겠죠. 1.5%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걸 은행에다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은행은 이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거죠. 이 보증서에서 대출이라는 것은 이 차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존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은 계약에서 영감님이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면 5억만큼 보전해 줍니다. 은행은 손해볼 짓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손해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가 넘어가겠죠. 왜? 남는 건 없잖아. 남는 거 돌려줄 거니까, 그죠? 손해볼 것만 남아있겠죠. 요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의 보증료를 받는데 1.5% 작은 돈이 아닙니다. 5억에 1.5%하면 700에서 800만 원 되겠죠. 요걸 키핑해놔요. 이거 안 돌려주는 거라. 이걸 모아가지고 요런 경우에 씁니다. 만약에 이걸 초과하더라도 공적 자금이니까 국가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연금이라는 개념이 붙어요. 국가에서 약간 보증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즉 연금이 집을 매각하고 돌아가시고 집을 매각하고 남는 게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게 아버지가 어머님이 이렇게 주택을 내서 했는데 이 집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5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무렵에서 이게 한 8억이나 9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2억을 썼대. 이런 경우에 주택을 상속받는 게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2억 대출을 갚아버립니다. 자녀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럼 집값 오른 혜택은 상속에 돌려 가져갈 수가 있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계약대로 하면 돼. 자, 또 다른 경우.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사로 떠나 혼자서 외로이 죄송합니다. 집사람 떠납지만 외롭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많은 할머니와 연물을 부리면서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러다가 내가 5억이 산 이 집이 10억으로 뛰었어. 재개발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내가 연금 받은 게 예를 들어 3억 정도 받았대. 3억을 은행에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즉 결론은 뭐냐? 집값이 오른 혜택은 상속인 또는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대로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죠? 요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 시대에 왔느냐 하면은 지금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최초의 세대가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 60대 또는 70대 되시는 분들은 자신들은 부모를 봉양합니다. 60대 되시면 넘어가서 90이 되고 막 그러는데 살아계시면 배우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간혹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녀로부터 봉양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합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있어야 그나마 생활이 될까요? 이런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361쪽입니다. 동그라미 8번 주택금융공사의 오른쪽 밑줄 주택연금 영목이,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이랬죠. 그래서 이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관 업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연금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영목이 밑줄 것이고 기억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 동그라미. 왜 담보 동그라미 하느냐 하면은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당권 담보를 설정합니다.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밑줄. 국가보증. 그래서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은행과의 계획이면 연금이라는 말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중내로 오셔서 네모칸에 봅니다. 표가 있죠. 금액 비교가 돼가지고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보다 큰 경우 밑줄, 남은 부분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밑줄,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밑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즉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밑줄. 왜 그런지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빚을 남겨주진 않으니까 자녀한테 대신에 내 집을 그냥 쓰고 대신에 자녀한테 생활비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구조가 점점 요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62쪽으로 할 겁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소소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걸 한번 가나다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만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가입 연령 볼게요. 가입 연령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밑줄.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입니다. 자, 요거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요게 55세 이상입니다. 근데 요새 55세면 청년이다, 그죠? 그죠? 만 55세 뭐 정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예전에 70 다 되셔가지고 양로 나갔어요. 가면 막내라고 심부름 시킨다. 열받아가지고. 그런 시점에 55세면 정말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작을수록 연금이 작아지겠죠.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뒤에 신청하는 게 많은데 재미있는 건 뭐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 일반적으로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럴 때 소유주는 남편, 배우자는 여성분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 만약에 여자분이 소유자야. 그러면 배우자가 남편이 되겠죠. 요 관계인데 두 사람 중에 또는 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60세,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57세 가능하겠죠. 55세 넘으니까. 그런데 남자분이 60세, 여자분이 40세 이래도 영감님 나빠요. 이래도 가능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22살인가 납니다. 장모님하고 나이 같더라고. 한 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래요. 이런 때려주기 위해서를 봤습니까? 부럽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가입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죠.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가 넘어가면 된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55세에서 74세에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중에 연금 지급 방식에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밑줄만 끄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는 아셨죠? 확정기간 방식은 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 봅니다. 주택 보유수는 뭐 1주택이고 뭐 2주택 가능하니까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1주택도 가능하고 2주택도 가능하고 9억 이하의 다주택도 가능합니다. 자, 대상주택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대상주택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좀 교재에서 빠져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됩니다. 요거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지? 요즘 국제 결혼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서 한 명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됩니다. 아니 둘 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외국인과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 생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생은 걸렸잖아. 이미 결혼해버렸잖아. 다음 생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이거 할 때는 제일 재밌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여하튼 다음 생에는 그 국제결혼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하튼 생각만 해서 생각만. 자, 그런 거. 이러니까 국적이 결혼하도록 바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좀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왜 이 국제 문제, 이런 문제는 서로 상호 호환이에요. 그 나라 국적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이 따라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결혼을 하더라도 국적이 우리나라 취득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밑에 대상주택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이 9억이 아마 12억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는 겁니다. 그거 빼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시가격은 쉽게 말하면 그 시가라는 그 공시되는 가격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지금 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되고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셨죠? 이게 개정되고 시험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인 일단 주택 동그라미. 주택 가능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노인복주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복합용도 동그라미. 이 네 가지를 네 가지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금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전부 다 주택 아닙니까? 좀 달라요. 자,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의 주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법상의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노인복지와 오피스텔은 뭐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주택법상의 준주택이라고 말합니다. 준주택 중에서 준주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이런 게 있는데 요 중에 두 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라는 거는 우리 할 때 봤던 전방 같은 거. 상업용과 주거가 같이 있는 그런 거예요. 완전 주거가 아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막 돼 있잖아요. 여기가 가게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아주머니 부르면 여기다가 밥 먹다 비축 물고 나오잖아. 어릴 때 많이 봤다 그죠? 막 식사하시다 나오고. 그래서 주거와 상업이 겸용하는 주택. 그걸 복합용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밑줄.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즉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주택 제외 밑줄. 확정에 예외가 있었죠. 별도로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주조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밑줄.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원칙이 실거주예요.
실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조사 나옵니다. 아시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거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따지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집이 한 가지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집이 두 개, 세 개인 경우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내 집이 안동에 살고 있어. 이 집이 5억짜리야. 근데 촌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촌집 하나 물려받았어. 이거 1억 5천밖에 안 해. 그러면 노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물려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1억 5천 하는데 저쪽 청송에 허름한 주택 하나 있어요. 자, 합해가지고 9억 아니잖아요? 9억 안 되죠? 이러면 변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다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요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전부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요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 지급 방식 보이나요? 이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급 방식. 자, 이건 지급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연금을 받아야 되겠죠. 연금을 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종신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름에 답이 있죠. 종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별말 없으면 종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신 지급, 종신 방식 밑줄 것이고, 기억, 종신 지급 방식, 이은 종신 혼합 방식 밑줄. 제목만 밑줄. 요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자, 종신 지급 방식은 5억을 전부 다 종신토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종신 혼합 방식은 뭐냐면 이 5억을 전부 다 받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목돈을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예를 들면 자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부인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혹시 목돈이 들어갈까 싶어서 1억 빼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자. 그러면 5억 받는 것보다 연금이 좀 작겠죠. 대신에 1억이라는 돈을 언제나 뽑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라. 나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뽑았으면 되겠죠. 요렇게 만드는 거, 이걸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의 절반만큼을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 절반만큼 설정하고 절반 이내, 그렇죠. 5억이면 2억 5천까지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매달 죽을 때까지. 그래서 2억 5천 이 안쪽에는 언제든 뽑았으면 되는 거죠. 필요할 때. 이런 구조. 그러면 아마 종신 지급 방식보다 혼합 방식이 금액이 좀 작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은 제목만 밑줄 끄고 넘어갑니다. 좀 이따 따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제목만 밑줄.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기존에 연금을 가입해서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집에 기존 대출이 있어요. 기존 저당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갚고 싶어. 그런데 갚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정하면 이익에서 갚아준다 이 말이죠. 대신 그만큼 연금 안 받겠죠. 그게 대출 상환 방식인데 이것도 대출 상환하고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하튼 그냥 죽을 때까지는 대출 갚고 종신의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대 방식. 이것도 숫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좀 변할 거니까. 우대 방식은 주택이 좀 뭐라 그러죠? 주택이 좀 금액이 낮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이 낮으니까 우리 지금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 주택 이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이렇게 된다면 좀 아무래도 보호 대상이겠죠. 어느 정도.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좀 생활비를 더 붙여서 지급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를 우대 방식인데 이것도 종신입니다. 자, 결론. 종신 방식, 대출 방식, 우대 상환 방식은 우대 방식 전부 다 뭐죠? 종신이에요. 종신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이 두 분이 부부가 돌아가시면 주택을 매각해서 대출금 회수하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2번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이거 종신인데 이제 이거는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상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 남자분 나이가 예를 들어서 몇 살 정도 할까요? 65세. 여자분 나이가 45세. 나빠요.
나빠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확정기간 방식으로 연금에 가입했대. 확정기간. 그러면 확정기간 와서 기간 딱 정해서 받는 거죠. 넉넉하게 30년. 30년. 3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금을 계속 어떻게 되겠죠? 받겠죠? 응? 받습니다. 자, 그러면 30년이 지났습니다. 65세인 남자분은 나이가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45세인 여자분은 30년 지나 몇 살이죠? 75세. 자, 여자분은 돌아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앞으로 오랫동안 더 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좀 심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심하게 이 영감님 너무 나빠요. 이분 나이가 35이라고 봅시다. 부러워 죽겠죠? 이런 경우 보도록 합시다. 이때 30년 지났다. 이분은 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뭐냐면, 자,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65세 70세가 됐습니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연금을 해소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럴 때 나가란 말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야박한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은행이 몇 년 기다려주겠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래도 될까? 만약에 이 영감님이 이렇게 된다면 이 집을 해소하겠냐고, 이거. 해소하겠냐고.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나이를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둘 중에서 나이가 작은 사람이 55세 이상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같은 문제가 난다라는 이야기죠. 요쯤 되면 얼추 살아 계시겠지만 몇 년 안 남았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정기간 방식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그게 우리 위로 가시면 아까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메인 위에서 동그라미 2번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55세 74세 보이죠? 요거 제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요게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돌아가시니까. 신청했을 때 그냥 연금을 짧게 주면 되지. 그죠? 오래 살 것 같으면. 그런데 요 경우는 돌아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확정기간. 그래서 요걸 해제하기 위해서 요 정도 나이 제한을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그 표 바로 위에 보면은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밑줄. 확정기간 방식은 두 번째 예외다, 그죠?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급 방식 바로 오른쪽에 보세요. 밑줄.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밑줄.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자, 상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자분이 65세. 반대로 합시다. 여자분이 65세, 남자분이 60세.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여자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돌아가셨는데 남자분은 아직도 좀 뭐라 그러죠? 많이 아프시지만 살아 계세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딱 기간 지나면 30년 지나면 이분 돌아가셔야 돼요. 두 분 다. 가고 싶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남아 계시는 거라.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지났습니다. 나이 몇 살이죠?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자,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집을 기다려준다 그랬죠, 은행이? 그러니까 경매를 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다 그랬죠. 그 정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자, 연금이 생활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활비 끝났죠. 계약기간 끝났잖아, 30년. 살게 해주지만 생활비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분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을까? 나이 먹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일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이 집이 5억이면 5억을 전부 다 연금을 안 줘요. 5억에서 5%를 키핑해 놓습니다.
밑줄 끈 게 그거예요. 5%를 의무 설정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95%를 지급하는 거다. 5% 언제 준다고? 요때. 요때 주면 이분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5억에 5%면 한 2, 3천만 원 되잖아요.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아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 혼자니까 또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건 왜 그러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확정기업하시 예외가 많냐 이 말이야. 하나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얘들은 저보다 종신이라는 거죠. 저보다 종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돌아가시면 경매 실행할 거니까. 그런데 이 확정기업 방식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대 수명을 계산했겠죠. 기대 수명까지 계산했었는데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 나이 제한, 설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감이 잡힌다. 그죠? 요게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가볍게 우리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573쪽을 볼 거예요. 문제가 나실 겁니다.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풀어보자라는 이야기죠. 573쪽에 봅니다. 28번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8번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정기간은 몇 번이죠? 이거 틀리면 정말 심각하겠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공기업이 한국주택금융공사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틀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틀렸다라는 거는 이거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이 주택임금을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8번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또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제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보면 376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금융 기법을 또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말하는데 이 구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을 해요. 여기가 부동산 투자회사, 요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합니다.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들이죠. 그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뭘 받는 거죠? 주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즉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투자자, 주주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죠?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부동산에 투자라고 부동산 투자회사겠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대부분 뭐죠? 오피스텔, 상가 건물 이런 데 투자합니다. 그럼 이런 게 투자하면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뭘 한다? 배당을 합니다. 자,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윤을 배당받았죠?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돈 빌려주고,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얘는 지분금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융파트 첫 번째에서 배운 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있었죠. 대표적인 지분금융입니다. 왜?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받는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는 너무나 당연한 지분금융인데 배당을 받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0% 이상을 배당을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삼성이든 뭐 현대든 LG든 대부분 기업들은 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랑 삼성전자를 생각해보죠. 이 경우에 이 삼성 반도체 수익이 많이 나지만 그 수익을 전부 다 주주에게 배당하면 나중에 연구개발을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어디 공장 뭐 가지려고?
그래서 대부분 수익을 배당도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 내 유보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뭐냐? 회사가 영속돼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투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전부 다 배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익을 회사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야 계속 발전이 있겠죠.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90% 이상 배당한다. 이 말은 뭐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배당이 목적인 회사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임대소득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90% 이상 의무 배당이라는 말에서 수익, 그러니까 90% 이상 배당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뭐죠? 배당이 목적인 회사예요. 즉 임대소득을 나누어 갖는 거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 오피스텔 이런 게 만약에 100억짜리예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오피스텔을 혼자 투자하는 게 가능하나요? 어렵다, 그죠? 부담도 되고 이걸 공동 투자하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세금 절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러면서 수익은 가져가고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밑에 나옵니다. 갑입 개미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376조의 기억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오른쪽 가로 안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리츠라는 겁니다. 약자가 리츠는 오른쪽에 보시면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하면 투자라는 뜻이고요. 트러스트 하면 신탁이라고 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부동산 투자 회사로 제가 지금 붙여놨다, 그죠? 여기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어요. 신탁형은 내가 재산 돈만 맡기고 관리해 주세요 하고 경영을 안 해요. 근데 회사형은 내가 투자하고 주주인 투자자인 내가 경영도 합니다. 관리에 참여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회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둘 다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요거는 우리나라는 회사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봅니다. 계속 밑줄.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하여 수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신탁 조합을 말한다. 밑줄.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법적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넘어갑니다. 법적인 내용은 다음에 봅니다. 어디 보느냐? 38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표를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만 이해하면 이게 다 배우는데, 왜냐하면 앞에 법 조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걸 법으로 정리하는데 시험 문제는 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넘겨본 거 보이죠? 법 조문이 너무 많죠? 그거 다 외우면 한 문제 나오는데 열받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만 명확하게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표가 여기 나오는 394쪽이니까 제가 대부분 기초반에서는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한번 해볼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또 위탁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배경입니다. 자, 이걸 제가 나중에 요약집 하나 대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요 표를 배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눠요. 나중에는. 이게 뭐냐? 요렇게 나눈다라는 건 뭐냐? 이건 자기관리 리처와 위탁이나 기업구조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설립 방법의 차이, 자본금의 차이, 이런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가 원래 이렇게 돼서 끝나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우리나라가 부도 직전의 기업들에게 자금이 투자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쪽에 투자하면은 혜택을 주는 거라. 그 혜택이 몇 가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요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몇 가지 위주로 중요하게 딱 봐놓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볼 게 없고요. 두 번째 보시면 회사형 봅니다. 거기 실제형, 명목형 보셨나요? 여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요게 자기관리처는 실제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나눠지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실체형이라는 건 회사가 실제 존재해요. 회사가 실제 존재하니까 회사 사무실도 있고 여기에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제 존재합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 오피스텔에 그렇게 오피스텔 직원들이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방이 200개야. 제가 감정평가사 촬영하는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촬영하는데 썰렁합니다. 오피스텔에 촬영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자 막 두드는 거예요. 몇 시간. 힘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촬영해서 컨텐츠를 판매해요. 근데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그게 오피스텔이 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 1층부터 7층까지는 상가예요. 병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마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8층부터 7층까지 6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한 층에 방이 한 20개씩 있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한 10층 가까이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런 구조,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앞에서 200개 되는 거라. 이거 200개면 자 365일이니까 만약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집 보여주고 세입자면 집 보여주고 계약하고 요걸 우리 직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직원들이 징수를 해요. 그래서 비용 정산하고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실체형 상근 직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죠. 여기가 실제로 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명목형이라는 건 뭐냐? 여기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즉 회사는 존재하는데 나는 투자만 할 거지 관리 안 할 거야. 내가 좋은 거 투자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 관리를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 맡겨버립니다. 즉 위탁 맡긴단 말이죠. 그럼 이 회사에서 이걸 관리해 줍니다. 관리비도 받고요.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물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관리하는 이 사람은 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다 맡겨버리는 거야. 관리 잘하는 데가. 나는 투자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이 회사는 나중에 이 모든 수입 지출을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제출해서 투자 입금시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 물론 우리나라에게는 좀 불편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구조는 내 부동산을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서구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관리를 맡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미국 개념에서는 대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미국의 그 넓은 땅에 부동산을 뉴욕에도 가지고 있고 LA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닐까요 내가? 안 되겠죠. 관리사에 맡겨버리는 게 편합니다. 예전부터 그게 발달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회사에 맡겨버리는 거다. 그 지역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회사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나는 회계감사를 명확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회계 좀 받고 그다음에 이거는 회계감사를 받아서 서류 제출 받는데 이거는 사실은 임대소도 뻔하죠. 지출도 뻔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차이나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차이 날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명확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리사를 바꿔버리면 돼.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배임행위가 있으면 나중에 고소하면 되는 거고. 증거 잡아가지고 서류했으니까. 이해하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여기 말하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자, 둘의 큰 문자 이해하시겠죠? 내가 우리 회사 직접 관리한다. 그게 자기관리 위자. 그런데 관리를 누구한테 위탁, 맡긴다. 이거 법에 딱 명기화돼요. 법에 맡긴다. 그게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직원이 있고 직원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다음에 언젠가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고 상장도 넘어가도 됩니다. 자산 구성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설립 자본금 밑에 쭉 갑니다. 설립 자본금 보셨나요?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본금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자본금이 좀 두 가지가 있죠. 뭐라 되어 있죠? 설립 자본금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저 자본금. 희한한 게 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외우셔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5억, 3억, 3억 봤죠? 동그라미 합니다. 5억, 3억, 3억. 그 다음에 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 70억, 50억, 50억. 자, 따라합니다. 533, 755. 신기하게 좀 홀수다, 그죠? 홀수잖아. 암기하기 편하게 다시 533, 755. 딱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특이한 제도예요. 여기에만 있는 정말 신기한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법에는 만약에 자본금이면 이 자본금이면 끝이야. 이런 형태의 자본금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설립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 그럼 자본금 100억. 그러면 자본금 100억을 딱 준비해야 돼. 그래야 회사 설립이 되는 거라. 그럼 얘는 뭐냐? 진짜 자본금은 70억, 50억이에요. 이게 진짜 자본금인데 이게 없더라도 설립할 때 이것만 있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시다가 그냥 우리 위탁 관리 회사 하나 만들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 그럼 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라. 그러면 회사 바로 설립해요. 그때 회사를 설립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머지 자본금 50억까지의 자본금은 우리가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이 자본 구성 계획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바로 만들어져요. 왜 이런 기업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사실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은 요렇지만 예전에는 500억, 300억이었어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500억이라는 자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본은 은행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부동산이 좋을까 찾아다니겠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도가 나는 거다. 그러지 말고 급하니까 조금만 자본금을 만드는 회사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본금을 만든다는 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지. 요런 것들. 그러면 좀 원활하고 빨리빨리 돈이 몇백억 은에 잠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본금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를 들어 기업 구조 미쳐다. 즉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부도 날라 그래. 그런 회사에 투자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런 부동산. 예를 들어서 IMF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자동차가 있다 볼게요. 기아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경영의 압박이 심해요. 문학 일본 시즌까지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뭔가 타결 하고 싶어.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뭔가 내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을 팔 수는 없잖아. 그런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원들 연수원 또는 기아자동차 판매를 위한 예를 들어서 안동에는 그 기아자동차 지점을 건물을 매입했어요. 안동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동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 팔아야 해도 내놨어. IMF 때 부동산 값이 완전 바닥입니다. 왜 그렇죠? 금리가 너무 높았어. 생각해보면 IMF 때 대출 금리가 2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을 못한다니까. 지금 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20몇 프로 넘어갔었어요. 대출 금리가. 우리 드라마 보면 막 부잣집 막내들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 이야기를 해. 근데 거기 보면 둘째들 그러잖아요. 뭐 IMF 인수하다니까 아버님 대출 금리가 20% 넘는데 그러잖아.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공부만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니 은행에 돈 넣으면 20% 이자 주는데 뭐하러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안 하지.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 살 사람도 대출 가지고 투자했는데 대출 이자 넣었는데 누가 투자 안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기아사무소 예를 들어서 연수원 건물을 내놔도 안 나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금이 빨리 돌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3억 되면 회사 만들어주는 거라. 그러면서 자본금을 만들면서 자본금이 은행에 잠들 일이 없는 거죠. 자본금을 만들면서 네가 이런 거 투자할 걸 찾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은근히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 제조 자본금 요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행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보시냐면은 우리 그 법인세 봅니다. 법인세인데 이게 이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세는 혜택 없으면 돼 있죠. 오른쪽에 위탁하고 기업구조 90% 이상 비례시 뭐라 돼 있죠? 면제. 이거는 뭐냐? 위탁하고 기업구조 위치는 법인세가 면제예요. 90% 이상 배당하면 얘들은 법으로 90% 이상 배당하라 그랬잖아. 그죠? 법인세가 면제입니다. 법인세가 왜 면제가 되느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걸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법인세 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법인세 면제가 안 된다면 세금을 낸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세금을 내는데 세금 안 내요.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낼 거예요. 회사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법인세. 옛날에는 이 법인세 가지고 법인소득세라 그랬어요. 예전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는 이혼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죠. 이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자, 소득세가 두 번 나가지 않나요? 어찌 보면? 물론 이게 회사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회사 이윤이 있고 그런 법인세 내고 그리고 이걸 배당했는데 배당이 좀 작겠죠? 배당했는데 그거 가지고 소득세 내고 그건 정상적인 거다. 요거는 정상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90% 이상 배당하는데 거의 100% 배당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는 없이 바로 이익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세금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세금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탁 기업구 조정은 법인세가 면제예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하면 1번, 2번, 3번 1번은 설립할까요? 안 합니다. 설립 안 하죠. 왜? 세금 내야 되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요거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다 라는 건데 힘드시니까 좀 쉴 건데 요거는 좀 이따 계속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아셨죠? 요쪽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